거래량이 폭발하는 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올라와도 시장 분위기는 또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가격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도 나올 수 있고요. 늦어져도 내년 초 중반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장의 반등 시점. 네. 기존에 우리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과 상승세의 시점을 말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써놨는데 그 시점을 맞추는 건 노스트라다무스고,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이 오면은 뭐 때문에 올 건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부동산 전망. 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이 벗어나는 시점, 아까 언급은 해주셨어요. 다시 거래량이 폭발하는 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올라와도 시장 분위기는 또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떠한 원인이 터지면 이게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조차 요즘 네.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아니 이거를 정확히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 이거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할 것도 아니 아니면서. 그게 안 돼. 말했지만 욕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원망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 그거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를 되게 지금 그분들의 화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사실은 모든 걸 좌우한다. 그 거래량이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급매물로 시장에서 거래될 게 급매물에서 거래 안 되고 초급매물로 떨어져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월별 2,000건 선만 가더라도 거의 급매물들은 거의 거칠 거고요. 네네. 시장의 상황이 뭐냐.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 너무 급격하게 가격을 폭락시켰어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도할 정도로 폭락을 시켰고 이 부분이 조금만 거래량이 반등되면 사실은 지금 거래된 급매물들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급매물이 사라지면은 바로 이전 호가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정상화된 건데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폭등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전 최고가를 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이 거래량이 언제 살아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3, 4, 5월 올해 3, 4, 5월 하면서 거래량이 반등 타이밍을 잡아가다가 그 당시 미국에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1차 밟고 2차 밟고 2차 밟을 때부터 시장에서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언론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론 확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시장에서 과잉 선반영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 선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기라 하더라도 지금 다음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두 차례 정도 더 밟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도 가격은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도 나올 수 있고요. 늦어져도 내년 초 중반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정책 또 우리 국내 정책 다 급발진으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 올리고 긴축을 아주 강하게 급발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 뭐 이게 플러스라면 제로로 가냐가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로도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급발진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의 급발진은 뭐냐면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다시 풀어요. 금리를 낮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금리 인상 이슈 끝나면 바로 등장할 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침체죠. 그럼 경기 침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또 없어요. 돈 풀어야죠. 돈 풀고 금리 낮추는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급발진. 그러니까 이게 시소가 중심을 잡는데 한 번에 못 잡는다. 이렇게 기울어진 거 어떻게 바로 잡냐.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겪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게 전 세계가 흔들리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인 정책도 작동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가격에 대한 정상화보다는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를 봤을 때 이제 중간 선거. 네, 그때 기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이 시장의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계 경제도 가장 그 화두에 올라와 있는 게 금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금리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근데 이 금리라고 다 탓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탓하고 있는 게 바뀌면 시장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길게 가지는 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 꽂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계속 들썩들썩 하면서 움직이면서 가요. 반등은 나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번 올해는 거래량이 계속 바닥인 상태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연된 수요가 반드시 지금 있습니다. 다 지금도 물론 금리 올라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갈아타기를 물어보는 분들도 좀 그전에는 없었는데 한두 명씩 생기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주택자분들 중에 네. 정말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게, 금리 인상이 멈추는 뉴스가 나올 때는 이제 뉴스가 경기 침체라는 이 네 글자가 온 언론을 뒤덮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가 올라서 못 사고, 금리가 안 오르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못 사고, 결국은 계속 못 사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영원히 이 시장에서 임차 시장에서의 플레이어이지 매매 시장으로는 유입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5년간은 못 들어올 거라고 봐요, 아예. 그리고 5년 후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돈이 또 내려가면서 아예도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중에 우리나라 전세 시장 규모가 천조국이 됐다. 지금 1,000조 원이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만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게 1,000조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이만큼 거품이야. 1,000조는 이게 다 사실은 빚이야. 하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1,000조라는 금액이 매수 대기 수요인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상 너무 이걸 갖다가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국채 증가율하고 가계부채 증가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도 네,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둔감해요. 가계부채만 얘기해. 근데 국채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어차피 나랑 상관없으니까 가계부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통화량이 너무 풀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같이 증가한 것이 M1, M2 증가율이랑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네. 부분도. 그래서 지금 뭐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산업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몰지각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니 이거예요. 우리가 통화 정책 피는 게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풀려진 돈을 좀 회수하는, 긴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긴축을 한다고 해서 다시 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사실상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M1, M2 통화량이 줄어드는 건 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뿐이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봤을 때, 물론 자산이 뭐 어디로 가느냐, 뭐 장기 예적금으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쪽으로 가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인 통화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이걸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정세는 달러 vs 에너지 지금 이 구간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결국 게임도 안 돼요, 네, 사실. 사실 네. 게임도 안 되고 이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혼란도 좀 다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부동산 전반적으로 정책이 조금 바뀌는 기조로 가는 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좀 하나둘씩 풀리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못 버텨요. 우리가 못 버티는 것보다 우리 가게보다는 그 지자체가 더 못 버텨요. 먼저 나가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취하는 정보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차라리 정말 드라마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드라마. 그리고 집 청소를 좀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추천. 사무실 책상, 집 청소, 뭐 정말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보고,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가보유율 50%밖에 안 되는 대도시 서울이에요. 글로벌 도시가 돼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50%밖에 안 돼요. 돈은 계속 찍어낼 거예요.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겠습니다만은
큰 주기가 자산가와 현금 보유자 간의 승부를 논할 가치가 있는 못 얘기가 이겨요. 아니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그러니까 그냥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절대. 이슈되는 내용들 하나하나보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농경 시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자산 소득하고 노동 소득의 속도는요 절대로 그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 소득을 그러니까 깨우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 소득, 그러니까 본인의 식민 자산을 늘려서 얘네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남들의 노동 소득이 내 발끝마트도 못 쫓아오게끔 빨리 만드는 게 결국 승부거든요. 인생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경제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공식인데 이거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떨어질까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오늘이 제일 싸요. 오늘이 제일 쌉니다. 오늘이 제일 싸고 지금 뭐 내일 모레는 비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10년 뒤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10년 뒤를 기록하면 지금이 제일 싼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지금 같은 시기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시장에 지금 이렇게 초급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지금 자체가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은 좀 약간 좀 시장에서 너무 오해를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 초급 매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2, 3억씩 떨어진 매물들을 갖다가 과연 내가 시장에 갔는데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폭락성 거래. 그런데 이 폭락성 거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내가 부동산 갔는데 찾아보니까 그럼 폭락 매물이 없어.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매수를 못하고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2, 3억씩, 4, 5억씩, 8억씩 떨어졌다 뭐 이런 매물은요. 사실 내가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은 아니다. 특이 거래들을 특히 우리 뭐 좀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알잖아요. 상속거래 물건이다 하면 부동산에서 이건 치면은 가격 깎이니까 상속 공세 피하려고 매도 물량 나온 것들은 뭐 치는 대로 깎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자기 또 부동산에서 좀 자기 고객들한테 뭐 연락 줘서 매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가족 간 거래도 상당 부분 많이 있고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 로 인해서 좀 싸게 팔리는 물건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동네 부동산 가봤더니 그렇게 하락한 매물이 없어. 못 사겠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과도한 부분에 대한 역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사실 반값거래 30% 폭락거래 나타났거든요. 그 폭등기에도. 특수거래라는 건 항상 존재해 왔었어요. 어느 때나 구간별로. 그런데 이러한 특수거래를 가져와 가지고 야 이거 폭락한 거잖아 하고 들고 온 게 너무나도 좀 이거는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시장을 호도하고 있다. 좀 자제가 필요하다 언론들이.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파로님 아까 전에 그럼 차익 실현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동산에는 더 좋은 걸 살 때 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도를 생각하는 거는 좋은 걸 맞닥뜨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걸 만났을 때 그때 고려하는 거지 차익 실현해서 뭐 돈을 만들려고 팔지는 않아요. 네. 양도세를 갖다 대폭 깎아주면 차익 실현해도 될 텐데. 그러면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실현해도 못 버티고 또 뭘 살 텐데요, 뭘.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포유님 모시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해줬어요. 거래량이랑 뭐 이런 거 가격 하락폭이랑 다 얘기해 주셨는데 딱 봐도 59제곱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보였단 말이죠. 59제곱미터를 또 보면은 제가 실제로 저도 계속 데이터를 보니까 보면 그 유독 공급량 많은 지역에 또 59제곱미터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매력적인 가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뭐 아이 한 명 정도면 애가 둘이면 좀 작긴 하죠 사이즈가. 근데 애 한 명 정도면 충분히 지금 보시고 사도 된다고 좀 봐요. 그런 데들은. 사실상 저는 항상 하락이 좀 많이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을 갖다가 매수로 추천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포유님과 현재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 그리고 아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